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수입니다. 참으로 시간은 아주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21세기를 열어간다는 설레이는 마음을 가졌던 때가 벌써 10년 전으로 시간이 흘러 지나가 버렸습니다. 또 새로운 10년을 맞아서 또 우리 22세기를 어떻게 잘 열어가고 만들어가고 또 우리나라를 또 잘 성장시켜서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역사적인 책무를 같이 가지면서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일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떤 의사를 결정하게 되고 또 어떠한 뉴스를 보면서 상식을 쌓아가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사결정과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제대로 된 지식 정보를 만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식 정보를 넘어서는 선도 정보를 만나는 것은 더더욱이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지금 많은 정보들이 홍수처럼 밀려오지만 그 대부분은 어떤 상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런 커다란 어떤 변화의 흐름 속에서 검토해봐야 될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짚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 맞습니까? 선진국 맞습니까? 왜 그렇게 대답이 시원찮습니까? 잘 사는 나라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요,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 190개국이 넘는 유엔 가입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11위에서 13위 사이를 오르내립니다. 여러분, 학생 수가 190명이 넘는 데서 공부를 11위에서 13위를 왔다 갔다 한다면 공부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 맞습니까? 잘하는 겁니다. 즉, 경제 성적표가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그럼 잘 사는 나라 맞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상위 클래스에 있는 30개 국가가 모여서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OECD라는 단체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OECD 국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볼까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엔기구 다음으로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국가, 이 국가에 실질적으로 G7이라는 7개 국가에서 확대된 것이 오늘날 G20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G20 국가에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는 거 맞습니까? 즉, 전 세계 의사결정하는 대표적인 국가 20개 나라 안에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190여 개국이 넘는 국가들 중에서. 그 중에서 올해 2010년이 어떤 해냐?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한반도에 5,000년이 넘도록 살면서 이렇게 2010년만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해도 드물 것입니다. 올해가 바로 어떤 해냐? G20, 즉 20개국의 대통령이나 수상들이 어디에 다 직결합니까? 대한민국이 직결하는 거 맞습니까? G20의 올해 대한민국이 바로 의장국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의장국가가 뭡니까? 회의 전체를 진행하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5,000년 동안 살면서 역사적으로 그런 날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올해가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대한민국이 역사에 아주 기록될 G20 국가의 의장국가로서 결정이 되고, 또 이 의장국가에서 올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요, 녹색, 즉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 이 지구상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런 화석연료에 대한 고민들을 다루게 되는 것이고, 이런 금융위기에 대한 세계적인 위기에 대한 해법을 이 자리에서 논의하게 되고, 이쪽에서 채택되고 결정된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서 2010년에 결정되는, 전 세계 문제가 결정되는 아주 자랑스러운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5천만 명에 달하는 인구 규모를 가진과 동시에 2만 불의 국민 소득을 가질 수 있는 국가, 전 세계에서 몇 개 정도 될까요? 전 세계에서 딱 7개 있습니다. 7개. 전 세계 7개밖에 없습니다. 국민 소득 규모가 2만 불에 달하면서 내수를 할 수 있는 인구가 5천만 명에 달하는 국가는 7개밖에 없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대한민국. 7개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어떤 위상이냐고 아까 말씀드렸을 때 아직도 보릿고개 넘기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가면서 산업화를 이뤄냈고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평가할 때 한국은 성장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기적을 일으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들은 본인이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들인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정작 외부에서는 우리를 뭐로 보느냐?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들로 보고 실질적으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진정 선진국인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가지는 이유가 요즘 주위를 돌아보니까 취직하는 사람 숫자보다 나오는 사람 숫자가 더 많더라. 맞습니까? 기존에 내 통장에 들어오던 소득 수입보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있더라. 주변을 살펴봐도. 그래서 이런 불안감이 계속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현 위치는 엄연히 전 세계에서 주도적인 국가이고 G20 국가 중에서도 의장 국가고 세계 7대 국가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으로 연구 대상입니다. 왜? 우리나라 땅은요, 국토 면적 전체를 합해봤자 약 10만 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70%가 임야입니다.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쪽 지역을 들어오면서 보니까 주변에 전부 다 산들이 많고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보이는 것은 산밖에 거의 안 보여요. 거의 못 쓰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 농지 빼고 뭐 빼고 하면요, 실질적으로 집 짓고 살 수 있는 땅은 2.4%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벵글라데시 다음으로 우리가 두 번째로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예요. 방글라데시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면 전 세계 문명국가 중에서 우리가 인구 밀도 가장 높은 나라예요.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가지는 경제력이나 이와 같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우리에게는 에너지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 수 있는 이 정보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런 정보하고는 전혀 다르다. 제가 이번에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책을 적으면서 그 서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았던 정보와 제가 이 책에서 적고 있는 이 정보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왜? 이것은 잡지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다. 이것은 한간에 회자되는 뉴스도 아니다.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연구되느냐? 이 분야를 깊숙이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연구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무슨 정보라 하느냐? 선도 정보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어간다는 정보예요. 그래서 반발 앞서서 이 정보를 아는 사람이 기회를 잡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전 단계가 무슨 정보냐니까 지식 정보입니다. 지식 정보. 이것은 대학이나 전문 연구기관에서 나왔던 것이 일반적으로 책으로 편찬되고 이렇게 나간 정보를 지식 정보라 합니다. 그 밑에 있는 정보가 무슨 정보냐니까 우리가 말하는 general culture. 신문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정보 프로에서도 나오는 하나의 상식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식 정보는 누구나 볼 수 있죠. 지금 이 시간에도 집에서 TV 보고 계신 분들은 상식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 정보를 보고 의사결정을 해서 지금까지 돈 번 사람 봤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매스컴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의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매스컴에서 정보를 보내는 의도가 뭘까요? 그 프로그램을 스폰서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내는 거 맞습니까? 스폰서는 왜 할까요? 투자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투자는 왜 할까요? 돈 벌려고 투자하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영업 대상에 불과한 것이지 정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지식 정보를 만난다는 것은 책을 열심히 읽으면 지식 정보를 많이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식 정보는 이미 과거의 정보 맞습니까? 미래 정보보다는 과거 연구된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까지 만나는 것은 우리는 책을 통해서 어떤 다른 매스컴을 통해서 만날 수 있지만 이것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들이 쉬운 기회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앞으로 삼성그룹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연구소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최근 복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 분기에 4조의 매출을 일으키는 그 삼성전자가 앞으로 10년 뒤에 존립할지 않을지 그게 심히 의심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그 발언은요, 우리가 아주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삼성이 처음에 반도체에 투자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본 거 사갔으면 되지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고. 우리가 일본 절대로 못 따라간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따라잡은 정도를 넘어서서 지금 리딩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것은 왜 그렇게 자신 있게 결정을 내렸느냐? 바로 지식 정보에 의하면 절대로 따라잡지 못하는 걸로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에 의해서 따라잡았다는 겁니까? 선도 정보에 의해서 따라잡았다는 거예요. 왜? 선도 정보는 그와 같이 아주 가치 있는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그룹에서 의사결정은 누가 내리느냐? 혼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석각들을 불러 모아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그 싱크탱크에 해당하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LG그룹은 LG경제연구소에서 만들어냅니다. 현대는요, 현대경제연구소에서 만들어냅니다. 그와 같은 선도 정보를 만들어내고 생산하는 쪽에서 진단하고 전망하고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시해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싱크탱크가 있습니까? 지금 아직 그런 싱크탱크를 갖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의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이 정보들은요, 어떤 정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도 정보입니다. 그래서 TV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신문에 나옵니까? 일반 서점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귀중한 선도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위상을 가지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방식과 지금까지 걸어온 방식으로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것을 갈아치우지 않으면 이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라는 투자은행이 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는요, 여기서 내는 보고서에 의해서요, 대한민국의 신용 등급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자체가 세계 최대의 투자은행입니다. 투자은행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과학적인 분석을 해서 그런 자료들을 제시함으로써 세계 투자 시장에 가장 영향 있는 세계 투자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골드만삭스에서 뭘 냈느냐? 대한민국에 대한 전망 보고서를 냈습니다. 21세기 가장 주목받으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할 국가, 그 국가가 어디게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러 후보 국가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국가는 사우스 코리아, 즉 대한민국이라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전 세계 많은 나라들 중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내면서 대한민국이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보고서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근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정성적인 부분에 아주 강합니다. 정성적, 즉 이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에서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일이 계약서 안 쓰더라도 말로 했다면 그게 곧 계약이 됩니다. 옛날에 우리는 그랬지 않습니까? 저기서 저까지 넌 누구 것으로 판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자체가 특별한 계약서 없더라도 문서만 주고받고 끝이 나버렸습니다. 요즘처럼 있지 않습니까? 계약금 언제 내고 중도금 언제 내고 잔금 언제 내가 논문서 준다 이런 거 없었습니다. 누구한테 판다 그랬으면요, 나중에 그냥 주고 그냥 문서만 가져오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러했는데 이런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는요, 철두철미하게 모든 것을 정량화시켜서 개수와 계량화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전망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전 세계에서 21세기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할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이러한 보고서의 영향으로 인해서 2009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주가로 편입된 거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2009년 11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선진주가로 편입이 됐습니다. 이 말은 뭘 이야기하냐니까 이머징 마켓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말해서 선진주식이라는 말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자본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포트폴리오로 운영하면서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안전자산을 분산 투자하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항목에 뭐가 들어가 있냐? 대한민국 주식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대한민국이 불안하단 말입니까? 전망이 밝다는 말이에요. 밝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국채를 팔고 있습니다. 홍콩 같은 데서는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채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청량률이 미국 국채 청량률보다 한국 국채 청량률이 미국을 최초로 앞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을 믿는 것보다 한국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방금 이와 같은 정보들은 뉴스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노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저희들 같은 유통법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고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여기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위상은 점점점 국제사회에서는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내부적으로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의미는요, 얼마나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많으냐를 반증하는 겁니다.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이 작은 희소가치가 있을 때가 반증하는 거 맞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날 이유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와의 만나는 것이 바로 딱 반발짝 앞선 뭐란 말입니까? 선도 정보 맞습니까? 선도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2025년까지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력 7위에 올랐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11위에서 13위로 왔다 갔다 하는데 7위의 부동의 7위 자리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는 더 개소화시켜놨습니다. 2050년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1인당 GDP 얼마 정도 됩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2006년에 대한민국은 역사상 2만 부를 찍었습니다. 우리가 2만 부를 찍었는데 2006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97년 IMF 왔었고 2006년에 이와 같은 2만 부를 딱 찍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세계 금융 대공황으로 들어가 버린 거 맞습니까? 세계대 금융 위기로 휘말리면서 우리나라가 17,000부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졌다가 지금 얼마로 올라가고 있느냐? 18,500 해서 2만 부를 또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경제지표에서 어느 나라로 분류되어 있느냐? 2만 불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한 저력을 갖고 있고 지금도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2006년 기준에서 지금 2010년입니다만 2010년에도 2만 불 국가인 대한민국이 앞으로 얼마를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골드만삭스에서는 2050년 대한민국 1인당 GDP 국민소득이 얼마요? 8만 1,000달러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개수 계량화 시켜놨습니다. 8만 1,000달러. 여러분 지금이 몇 달러라고요? 2만 달러. 앞으로 2050년까지 우리 성장이 얼마 된다고요? 8만 1,000달러. 거기에 누가 했다고요? LG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소, 무슨 경제연구소, 우리나라 연구소가 한 것이 아니라 세계 최대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바이코리아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이게 지금 앞으로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한국 주식에 묻어라 이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왜? 경제 규모가 지금 4배로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력이 이렇게 간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다. 자, 이 보고서가 이야기하는 내용의 아주 핵심이 뭐냐? 대한민국이 도대체 뭐 가지고 지금 2만 불에서 8만 1,000달러로 가느냐? 여기에 재밌는 보고서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이 핵심적인 요소야말로 전 세계 다른 나라가 아무리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갈 수 없는 요소가 있다. 그 두 가지 요소가 뭐냐 이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는 조금 이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자, 여기서 다시 거꾸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2만 불이다. 그런데 앞으로 8만 1,000달러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강연을 듣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뭘 믿고 그렇게 큰 소리 치냐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얼마 간다고요? 8만 1,000달러. 지금보다 제곱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 믿고 가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산업을 분류할 때 1차 산업으로 분류되는 것, 1차 산업이 뭐가 있습니까? 농축수산업 맞습니까? 농축수산업이 1차 산업입니다. 즉 자연 채취 산업입니다. 동남아나 적도지방 가까이 내려가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이 그냥 바나나 키워주고 자연이 그냥 야자 키워주고 그냥 자연이 그냥 막 키워줍니다. 이런 것을 채취해서 따다 팔면 채취하는 이 산업이 바로 농업입니다. 축산업은 뭡니까? 우리에 잘 가다나가 암수 잘 가둬놓으면 알아서 다 새끼 낳아주고 가지고 하는 거 맞습니까? 축산업입니다. 수산업은 뭡니까? 바다에서 무단히 잘 놀고 있는 고기 건져오면 수산업 맞습니까?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봅시다. 농업을 하고 싶어도 70%가 임야 맞습니까? 오죽했으면 다랭이 논, 비탈논 이런 그런 논이 다 있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요 농사로서 선진국이 되기로는 한계가 있다. 물리적 한계가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을 가지고는 앞으로 2만 불을 지키기도 힘들 거다 이 말이에요.
8만 1,000달러 가기는커녕.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으로 관심을 가졌느냐? 2차 산업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2차 산업이 뭐 하는 겁니까? 농산물을 가공하고 축산물을 가공하고 수산물을 가공하고, 즉 가공하고 가공할 수 있는 기계를 제조하고 또 원료를 자연 원료와 같이 해서 섞어가지고 만드는 중화학, 이런 공업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차 산업이라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니까 우리나라가 2차 산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공산업이 우리나라 공장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오히려 동남아나 저쪽으로 내려가고 있죠 지금. 그리고 제조산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장들이 문을 닫고 중국이나 이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와 같은데 오히려 중화학공업이 공해성이라고 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거, 동남아 쪽으로. 그러면 여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실직자가 되고 여기 일하던 사람들이 이직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가정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2차 산업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늘어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2차 산업을 가지고 지금까지 2만 불을 이렇게 냈는데 2만 불의 견인이었던 2차 산업이 지금 개발도상국 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고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제조업체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2차 산업 가지고 앞으로 8만 1,000달러 갈 수 있다 없다? 2차 산업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진국이 되기로는 한계가 있다. 그럼 3차 산업으로 가볼까요? 3차 산업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공하고 만들어진 것이 유통이 되는 거 맞습니까? 마트나 백화점에서 유통이 되고 이런 또 전자제품들이 제조가 되어서 나온 것은 서비스해 주는 거 맞습니까? 유통 서비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차 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3차 산업이 지금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자, 마트가 가는 데마다 다 있는 거 맞습니까? 이거를 포화 상태라 그럽니다. 지금 백화점이 가는 데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통 서비스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우리나라 산업으로 말했을 때는 이미 발전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점을 찍고 지금 조준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1, 2, 3차 산업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8만 1,000달러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지금 지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2만 불 지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그런데 도대체 뭘 믿고 골드만삭스는 이러한 산업 여건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2위 경제권을 가지는 약 8만 1,000달러의 GDP를 가진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법학자들이 자주 쓰는 말, 심정은 가나 물정이 없으면 우리는 인정을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 갔으면 좋겠는데 심정은 가지만 물정이 없어. 어떻게 잘 간다는 그게 없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물정을 한번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냐? 1, 2, 3차 산업에 초점을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1, 2, 3차 산업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는 것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산업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산업구조가 고도화된다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이리 올라가는 것을 산업구조 고도화입니다. 이 산업구조 고도화가 되면 될수록 부가가치가 높아집니다. 부가가치가 높아진다는 말은 돈을 많이 벌어간다는 의미예요. 농사 짓는 것보다 공장하는 게 돈을 더 벌겠죠? 맞습니까? 공장 돌리는 것보다 오히려 유통업 하는 것이, 백화점이나 마트 운영하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부가가치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재고 부담 없고, 여기는 재고 부담 있고, 여기는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데 있어서 원자재 변동에 대한 위험 부담이 이쪽에 다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통 안 돼버리면 2차, 3차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것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산업 구조가 고도화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까지는 요까지는 산업 구조가 2만 불까지가 거의 고도화되는데 한계점에 이릅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주목한 것은 뭐냐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서 지금 엄청난 몸부림을 치면서 지금 몸살 증세를 앓으면서 지금 새로운 체질 변경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4차 산업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습니까? 5차 산업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습니까? 6차 산업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습니까? 4차를 못 들어봤는데 6차를 어떻게 들어보겠습니까? 자, 선진국들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산업은요, 4차 산업부터 6차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대학에서요, 학부 과정까지는 몇 차 과정까지만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3차 산업 과정 가지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대학교 다니고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산업 구조가 몇 차까지 공부했습니까? 3차까지 공부한 거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학원 이상 연구 과정을 가게 되면 몇 차 산업이 거론되기 시작하느냐? 4차 산업이 거론되고 5차 산업이 거론되고 6차 산업이 거론됩니다. 이쪽에 연구를 한 사람들이 연구원에 들어가고, 이쪽에 연구를 한 사람들이 선도 정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대회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저희 대학원에 3년 다녀야 알 수 있는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한 1시간 만에 3년 공부를 압축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3년 공부를 압축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대학원도 제가 이 과정을 이야기할 때는 한 3학기 이상 등록하고 나야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는 이 워밍업을 시키고. 자, 봅시다. 4차 산업이 뭐냐? Intelligent Technology. 인간의 지적 기능이 작용된 것을 4차 산업이라 합니다. 우리가 Intelligent Technology라니까 IT 하니까 당장 뭐가 생각납니까? 컴퓨터, 전자제품, 반도체 칩 이런 거 생각나는 거 맞습니까? 이런 것들이 IT 산업을 대표하는 하나의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결과물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것이 IT 산업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결과물들은 IT 산업의 여러 결과물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BBQ가 IT 산업인 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BBQ. 피자헛이 IT 산업인 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뭡니까? 뭐 5, 6도 해물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아구찜 이런 게 IT 산업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은요, IT에 대한 워낙 보도가 그쪽으로 되다 보니까 그쪽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 왜 반도체 칩이 IT 산업이냐? 전기가 통하는 도체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전원체 사이의 중간 반도체를 인간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반도체를 만들어놨고 거기에다가 머리카락의 수십만 분의 1을 해당하는 그 미세한 회로를 거기다가 집적시켜놨어요. 그거를 집적회로 맞습니까? 그것은 자연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구 개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가 투영된 거 맞습니까? 그게 IT 산업이라는 거예요. 정보통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파수를 변조하고 복조한 이것을 시분할 방식으로 이것을 수신하고 발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그 기술에 의해서, 인간의 지적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것이 바로 정보통신 산업이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 자연 상태에서 있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BBQ를 왜 IT 산업이라고 분류했느냐? 볼까요? 1차 산업, 머선 농장에서 닭을 양계했습니다. 그러면 사료값 위험부담 다 가지고, 돌림병 위험부담 다 가지고, 결국 여기서 다 성공해가지고 잘 키운 것을 어디로 파느냐? 한 마리 700원에서 1200원씩 출하시킵니다. 어디로 가져가느냐? 예를 들어 볼게요. 하림이라는 제조업체로, 뭐 여러분들 잘 아는 무슨 이런 쪽, 그 회사하고 저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런 닭틀 뽑는 회사에다가 보내준단 말이에요, 이 닭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틀을 잘 뽑는 거 맞습니까? 뽑아가지고 봉지에 딱 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가공된 거 맞습니까? 요래 가공돼가지고 나가면 한 마리에 1,800원에서 2,400원으로 나갑니다. 요렇게 딱 나가면 어디로 진열합니까? 무슨 마트, 무슨 슈퍼에 진열이 되는 거 맞습니까? 요렇게 되면 그게 3,000 몇백 원에서 4,000 몇백 원에 팔립니다. 자, 여기서 1차 산업 맞죠? 여기서 닭을 출하시키면서 부가가치세 남기는 것은 실질적으로 적자 안 보면 다행인 경우도 많습니다. 폐사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료값이 안 나온다고. 그리고 2차 산업 가보면 이것이 만일에 유통점에서 안 받아줘버리면 재고로 쌓이는 거 맞습니까?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유통점 마트 입장에서는 안 팔리면 어떻게 돼버리면 됩니까? 반품해보면 되는 거 맞습니까? 가장 부가가치는 어디서 올라오느냐? 이쪽에서 올라옵니다. 가공업체에서 이것을 사가서 서비스 유통하는 데가 어디냐? 통닭집에서 이런 닭들을 사가가지고 통닭 시장에서 튀기면요, 한 마리 5,000원에서 7,000원으로 팔립니다. 시장 가서 닭 튀기면 5,000원, 7,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집에 가만히 앉아서 있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통닭 먹을래? 네 아빠. 그러면 뭐 시켜줄까? 하면 BBQ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아니면 교촌치킨이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 마리 딱 시키면 얼마입니까? 여기도 학설이 나눠지네요. 여러 학설로 나눠지네요. 우리 동네는 17,000원 합디다. BBQ 한 마리가 17,000원이에요. 뭐 올리브유를 튀겼느니 뭐니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17,000원 합디다.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왜 17,000원 주고 사 먹으면서 비싸면 안 사 먹으면 되는데 왜 다음에 또 시키고 또 시키고 쿠폰 10장 먹으면 한 마리 준다고 막 그럽니까? 왜 17,000원짜리를 계속 시킵니까? 이유는 맛있으니까. 다시 말했어요. BBQ라는 회사는요, 영양 전공하는 연구진들과 식품공학자들을 모아가지고 뭘 하냐, 한국 사람 입맛에 좋을 만한 맛을 개발해내는 거예요.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게 지적작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스를 개발해내고 거기에 튀기는 그거를 개발해내고 닭의 품질을 개발해내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가장 적절한 배합을 통해서 사람 입맛을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시켜 먹을 수 있도록 탤런트나 배우들을 써가지고 선전 광고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88 몇 번이라는 전국 통합부를 해가지고 닭고기 생각나면 이쪽으로 전화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뭘 한 겁니까?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가 들어간 거 맞습니까? 시장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닭튀겨서 파시는 분하고 이렇게 해서 팔게 되면 거기서는 5,000원 하던 것이 여기서는 17,000원 하더라도 사람들이 사 먹는다. 부가가치가 어떤 게 더 높습니까? 17,000원짜리가 훨씬 높죠, 부가가치가.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튀겨서 배달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부자 될까요? BBQ 본사가 부자 되고 돈을 많이 벌까요? 결론은 시스템을 만든 쪽이 돈을 많이 벌어가는 거 맞습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의 핵심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만든다는 말은 로열티를 가져간다는 의미예요. 즉 다시 말해서 4차 산업은 무슨 산업이냐? 시스템 산업이고 로열티 산업이다 이 말이에요. 로열티 산업이고 이것을 우리말로 말하면 인쇄 산업이다. 세금 걸어들듯이 꼬박꼬박 받아가는 산업이다. 이것이 바로 4차 산업이다 이 말이에요. 즉 시스템 구축에 의한 로열티 산업이다. 우리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에서 컴퓨터 만들어서 팔면서 판매 마진이 많이 남을까요? 여기에 의무적으로 탑재되는 윈도우 MS 도스가 돈을 벌게 될까요? 여러분 삼성에서는요 무슨 부담까지 있느냐, 재고 부담 있고 여기에 가격 부담 있고 여기에 AS 부담 있고 다 투영돼가 여기서 만들어진 부가가치가 몇만 원 안 돼요. 요즘 워낙 가격 비교가 막 되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팔지 오프라인에서 거의 안 팔아요 이제는. 왜? 한 대 팔면 2만 원 정도 남을까 말까래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요 이런 2만 원 정도 남을까 말까는 PC 납품 업체들도 반드시 뭘 쓰느냐? 컴퓨터가 돌아가려면 운영체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OS 체제인 윈도우를 쓸 수밖에 없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MS사는 어떻게 합니까? 조립합니까? 이 사람들이? AS 해줍니까? MS사는 뭘 합니까?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로 운영체제를 짠 거 맞습니까? 이 프로그램 짠 것을 한번 가지고 계속 카피하는 거 맞습니까? 카피해서 뭐만 부여합니까? 로열티를 받아가기 위한 시리얼 넘버만 부여하는 거 맞습니까? 참 돈 벌기 쉽죠? 이해됩니까? 시스템을 구축해놨고 로열티를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에서 다 걷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로열티가 좀 작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검찰, 경찰 대동해가지고 소프트웨어 단속하면 떠버리면요 엄청난 벌금을 또 가져갑니다. 이런 산업이 바로 몇 차 산업이냐? 바로 4차 산업이다 말이에요. 시스템 산업이고 이 산업이야말로 로열티 산업이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느 쪽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IT 강국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유통에서의 IT 강국이 되어야 되고 반도체에서도 되어야 되고 정보통신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모든 분야의 IT 강국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차 산업이 뭐냐? 5차 산업이 바로 문화와 관광산업이 5차 산업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들어왔던 아바타 봤습니까? 아바타요. 저는 아바타를 몇 번 봤느냐? 일반 아바타 봤고요, 디지털 아바타 봤고요, 3D 아바타 봤고요, 4D 아바타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4D가 뭔지 아십니까? 4D 영화관은요 볼라 그러면 한 달 반 전에 예약 안 하면 절대로 못 봅니다. 좌석이 한 달 전에 다 차버립니다. 이런 좌석이 하나가 800만 원짜리 좌석입니다. 여기서 딱 앉아서 보면요 아바타 할 때 보면 그 비행 생물 있지 않습니까? 나르는 생물 있더랍니까? 그거하고 그 종족하고 이렇게 머리카락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신하지 않습니까? 안 봤습니까? 교신하지 않습니까? 그걸 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날아다니죠. 그런데 날아다니면요 왼쪽으로 딱 날아가면 왼쪽에서 바람이 확 넘으면서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완전히 뭐 그쪽으로 진짜 날아가는 것 같은, 입체적으로 막 날아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름다운 숲속으로 들어가면 숲 향기가 그대로 바람이 솔솔 불면서 숲 향기가 그대로 납니다. 다시 말해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바타 한 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그렇게 수출해가지고 우리가 그만큼 돈벌이 들었다고 큰 소리 친 이것을 몇 개월 수출분을 아바타 한 편으로 가지고 완전히 몇 배로 실어 나른 거하고 맞바꿔 버렸습니다, 우리가. 왜? 대한민국 국민 1,000만 명 이상이 봤거든요, 그 아바타를. 다시 말해서 아무리 제조업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뭐를 못 당한다는 겁니까? 5차 산업인 문화 산업을 못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공장 돌리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문화 콘텐츠 만드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류 타는 것도요. 알고 보면 이 안방극장을 공략하고 들어가는 문화입니다. 얼마 전에 종영됐던 아이리스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안방극장들이 영화 제작하는 것 이상으로 제작비를 들여가면서 그렇게 한 이유가 문화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배용준이 나왔던 뭡니까? 뭐 태왕사신기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안방에서는 공짜로 받지만 일본에서는 극장에서 다 받은 거 맞습니까? 몰랐습니까 그거? 수출됐습니다. 우리가 수출돼가 그거를 로얄티를 엄청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한류 연풍들이 이렇게 타고 나가면서 왜 문화산업이 그게 되느냐? 김태희 나오고 이백은이 나와가 아이리스 이 촬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화문 앞에서 우리나라 안방 드라마에서 총격전이 최초로 벌어졌어요. 그런 드라마 못 찍습니다, 원래. 그 자체는 성역시대고 터부시대는 거예요. 광화문 앞에는 이수진 장군이 딱 지키고 계시고 거기는 세종대왕이 딱 자리하고 얼마 전에 이사하셨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총질하고 일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적인 지주를 상징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안방 드라마에서는 절대로 총사업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제작진이 문화관광부를 설득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팔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를 세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를 안방극장에 팔아내야지 쉽게 말하면 외국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고 나서 거기에서 김태희하고 뛰어다니면서 벌어졌던 그 자리를 가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테마 상품을 만들고 시티 투어를 만들어가지고 외국인들이 머물게 하고 오게 하는 그러한 테마 세트 촬영장으로서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굴뚝 없는 산업 맞습니까?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 크다 말이에요. 여기서 나왔던 전자제품이 바로 LG 제품이고 여기서 썼던 핸드폰이 삼성폰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수출 브랜드가 상당히 더 올라가는 거 맞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써있던 자동차가 현대자동차고 여기 써있던 게 뭐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한류의 이 영향이 2차, 3차 산업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5차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문화축제 만드는 거 맞습니까?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제가 많았습니까? 한평이라는 곳은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평생 한국에 살면서 한번 가볼까 말까 한 자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한평 하면 요즘 나비축제 하면서 머릿속에 딱 각인되는 거 맞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농사 지어서 하는 것보다 그 한평 나비축제 주변에 펜션 운영하고 그 주변에 먹거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농사 짓는 부가가치보다 문화산업하는 게 훨씬 크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길을 쓰고 뭘 하느냐? 문화축제 많습니다. 강화도 무슨 축제, 이천 무슨 축제, 문화상품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는 이유가 바로 문화가 그렇습니다. 관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어디를 했느냐? 이 문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이 IT 정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앞으로 1, 2, 3차 산업이 아니고 4차, 5차, 6차 산업에서 한국에서는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할 것이다. 이 문화가 도대체 뭔데? 라고 분석을 해놨습니다. 한국에는 전 세계가 갖지 못한 독특한 문화, 대표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저 모든 사업의 초점은 이쪽으로 다 모여든다. 모든 사업의 출발은 바로 이거다. 모든 돈벌이와 모든 일자리와 모든 것의 출발점 바로 여기로 간다. 그게 뭔데? 이 정문화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모든 일의 출발점이자 모든 일의 가치 중심에는 한국 사람들의 DNA 속에는 뭐가 있느냐? 정문화라는 게 자리 잡고 있다. 전 세계에서 검색 엔진으로서 가장 성공했던 구글 아시죠? 구글이 전 세계 검색 엔진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업체가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글이 전 세계에서 딱 한 군데 점령하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왜? 우리나라의 구글 점유율은 한 자리 숫자입니다. 한 자리 숫자. 우리나라의 검색 엔진 점유율 1위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예? 네이버와 다음. 왜? 구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두고 엄청 머리 삼했어요. 머리 뜯었어요. 도대체
초고속 정보망 보급률 1인 한국에서 구글이 힘을 못 쓴단 말이냐? 왜 한국에서는 힘을 못 쓰는가? 이걸 가지고 구별하고 이걸 분석해 본 결과 나온 정답이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정문화라는 게 자리 잡고 있다. 여러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정이 넘치느냐니까요. 사이버 상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면요, 봄에 모내기는 딱 보름밖에 못합니다. 각 지역마다 보름씩밖에 못해요. 예를 들면 이 지역에서 모내기철이다 하면 딱 보름 만에 모내기 끝내버려야지 모가 제대로 자라가지고 가을에 풍년이 됩니다. 요 기간을 태만하게 넘겨버리면 모내기 못합니다. 이거 너무 빨리 해도 안 되고 늦게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집마다 미리 스케줄 짜야 되는 거 맞습니까?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아랫집, 윗집, 누구 집 해가지고 요번에 누구는 먼저 하고 누구는 다음하고 네트워크가 기가 막히게 우리는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품앗이 하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걸 통해가지고 두뇌가 나오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는 뭐까지 가느냐? 먹고 놀러 가는 것까지 개모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속에는 중심에 뭐가 정이 딱 들어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온라인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이러한 공간에서 뭐가 형성이 되어버리냐? 따뜻한 정이 흘러버렸어요. 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카페 문화가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고 카페 문화의 효시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다음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남은 이유 중에 하나가 카페 맞습니까? 다음 카페입니다. 여러분, 다음 카페 누가 만들으라고 했습니까? 누가 가입해라고 의무화 시켰습니까? 다음 회원이 되려면 카페에 반드시 가입해야 다음 회원이 된다 했습니까? 그래, 말도 하지 않은데 카페에 너나 없이 막 가입하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카페지기 해라 했습니까? 돈 준다 했습니까? 아무런 것도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시간 다 내가 카페지기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것도 모자라가 뭐 합니까? 도대체 무슨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누굴까? 되게 궁금한 거예요. 좋은 정보 주는 사람 누굴까? 그래서 뭐 합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한 번개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한 장소에서 번개하면요, 우르르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뭐를 해요.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는요, 번개 잘못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마약 복용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총기 소지하고 나와가지고 이민자가 불만 있는 사람이 카페에서 아이디 누구 했더니 니 바로 쏘아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밤에 모이도 전혀 안전합니다. 총 갖고 나올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마약 복용하고 나올 사람도 없으니까. 우리나라는요, 뭐냐니까 결국은 만나보면 성씨가 같거나 고향이 같거나 한 두 칸만 건너가 버리면 다 친인척 관계로 연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구글이 점령을 못했던 이유가 다음처럼 카페가 똘똘 뭉쳐지가 그 안에 수만 명씩 수십만 명씩 이런 카페 활동을 하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 구글은요, 어떤 맛집 멋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구글 리즈라 해서 구글에서는요 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캠핑카 타고 다니면서 있지 않습니까?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먹어보고 해가 품평회를 올립니다. 그걸 가지고 돈 받고 월급을 받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네이버 누가 올리달라 그랬습니까? 예? 완전히 그거 가보면요, 물어보면 다 나와요. 누가 답변해 주라 했습니까? 세상에 네이버에 물어봤는데 누가 답변해 주냐? 네이버 본사에서 답변해 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답변 다 해줍니다. 맞습니까? 뭐 때문에? 그놈의 정 때문에. 내가 네이버 접속했다가 예를 들면 어디로 가는 길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이래 놓으면요, 그러면요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면 될 건데, 나는 마이 비즈니스 하고 지나가 버리면 될 건데 뭐라고 하냐니까, 그래도 내가 한번 가봤는데 딱 해가 그것을 작성해 줍니다. 그거다가 뭐까지 올려주느냐? 가는 길까지 친절하게 지도까지 다 올려주고요, 그거다가 사진까지 다 올려주고요, 그러고 뭐라냐? 내공 저한테 주삼 이렇게 해서. 그 내공 받으면 뭐 하는데 그거 아무 쓸 일도 없는데. 우리는 뭘 하느냐? 그놈의 정 때문에 이 안에서도 뭐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정의 교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는 거는 돈 받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냥 나눠주고 싶은 마음, 이 안에서도 정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못 따라잡았느냐? 구글이 못 따라잡았어요. 절대로 대한민국에서는 검색 엔진만 가지고는 못 살아남는구나 이거예요. 세상에 전 세계 네트워크 하는 국가들 중에서, 네트워크 회사들 중에서 네트워크를 출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사업성을 따져보고 출발하지 않고 그놈은 정 때문에 출발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밖에 없더라? 오늘 처음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진짜 제가 조사하기 전에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 오신 우리
사장님 오늘 처음 오셨습니까?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보세요, 나 그럴 줄 알았어요. 지금 대답이 누구 때문에 왔다 했습니까? 사업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왔어요? 지금 세상에 사업하는데 친구 때문에 오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만일에 미국에서 이 사업 설명회가 진행된다면요, 친구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는 이야기보다는 얼마 전에 블로그 보고 왔습니다, 내지는 얼마 전에 사업 설명이 올라와 있는 이런 자료 보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제품을 서칭하다가 이런 우수한 제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내가 물어서 내가 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리고 동양계, 한국계 누군가는 친구 때문에 왔다는 사람 몇 명 있을 거고. 이해됩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자리에 온 분 중에서 지금 사업 설명회 다른 데서 블로그 보고 오신 분이라든지 사업 마케팅 플랜을 보고 왔다든지 제품을 외부에서 써보고 기가 막혀서 내가 이 자리는 꼭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거 내 스스로 들어온 사람이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있다 하더라도 정말 이거는 극소수 맞습니까? 여기 왔던 대부분의 분들은 뭡니까? 그놈의 정 때문에 왔어요. 아마 친구가 오늘 처음 오자고 했지 않았을 거예요. 그전에도 한번 오자 그랬고 시간 내라 그랬고 했는데 이랬을 거예요. 그때는 바빠서 못 오고, 그때는 친구 아버지 상이 나서 못 오고, 또 그때는 또 회사가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오고, 수금 거래처가 뭐 일이 있어서 못 오고 하다가 오늘 안 오면 친구한테 좀 서먹서먹할 것 같고 친구한테 좀 미안할 것 같아서 온 거 맞죠? 맞죠? 제가 그냥 유통법학자 아닙니다. 그걸 깨뚫어 보고 있어야 법을 만들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지금 그게 맞아요. 우리나라는요, 뭘로 가느냐? 바로 이 정문화 가지고 갑니다. 정문화 가지고 가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피라미드 피해자들이 나왔던 것도 바로 이겁니다. 알면서도 못 그만두는 이유가 그놈의 정 때문에 못 그만둔다, 이 말이에요. 피해가 나는 줄 알면서도 정 때문에 못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 때문에 우리나라는 피해자도 많고, 그렇지만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한국의 이 정문화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게 골드만삭스가 분석한 한국의 정문화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깨뚫어 보고 있는 거 맞습니까?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인의 정서입니다. 이 정서가 바로 뭐냐니까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왜? 5,000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이 땅에 살다 갔었지만,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요 빨리빨리 못하면 못 살아남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아까 뭐랬습니까? 모내기철에 빨리 모내기 못하면 못 살아남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기 되면 강수량 1200이 넘어야 벼농사 되는데, 우리나라 강수량이 여름에 집중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논에 물 잘 가둬야 됩니다. 빨리빨리 가둬. 그때 놀러 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가을에 태풍 2번 오고 나면 빨리빨리 추수해버려야 됩니다. 왜? 3번째 오면 물에 다 잠가버리는 겁니다. 무조건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안 굶어 죽으려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겨울옷 한참 입고 있다가 빨리빨리 대비 안 해놓으면 여름 돼버립니다. 반팔 입고 있다가 빨리빨리 안 하면 또 추울에 벌벌 떨립니다. 이거는 무조건 우리는 빨리빨리 돌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 유전자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데, 이것을 골드만삭스가 예의주시했어요. 한국이 이만큼 경제 성장을 일으키는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정문화로 출발이 되어 있고,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빨리빨리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놀란 게 뭔지 압니까? 북한만 그런 줄 알았더만 남한도 그러네? 월드컵 하는 거 보고 빨간 티 입고 거리에 막 쏟아져 나온 거 맞습니까? 이야, 한국에는 전시동원만 잘하는 줄 알았더만은 이런 응원동원도 기가 막히게 하네. 외국 언론들이 그래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떻게 저래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티 입고 똑같이 저렇게 나와서 응원하는 거야. 저거는 도대체 자기들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 저거는 동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야, 친구가 가자. 쉽게 말하면 가자 하면 바쁘지만 거절 못하고 그냥 알았다. 네 친구 네가 갈 때면 나도 가자. 이유도 모르고 나가는 거예요. 축구 팬이든 아니든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블로그나 카페 이런 데서 나가자 하면요, 우르르 나가지는 그게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이 빨리빨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입니다. 자, 골드만삭스 보고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전자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S전자하고 한국 S전자하고 둘이서 유럽 시장을 진출했는데,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일본 S제품보다 한국 S제품을 점점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뭔가? 이 부분이에요. 품질이 좋았으냐? 그것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가격이 경쟁력이 있어서 그것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LG TV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제일 비싼 TV입니다. 실질적으로 유럽에서도 지금 가장 비싸게 팔리는 TV가 LG TV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사례를 들어놨습니다.
런던의 외곽에 있는 한 소비자가 일본 S 제품을 TV를 샀다. 그리고 런던 외곽에 있는 B라는 소비자는 한국 제품인 S라는 제품을 샀다. TV를 사서 시청을 하다가 두 쪽에서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일본 제품을 샀던 사람은 일본 AS 센터에다가 전화를 한다. 그러면 일본 AS 센터에서 뭐라고 하니까 주의사항, 물 묻은 손으로 코드를 뽑지 마시고 어떻게 안전하게 뽑아서 런던 몇 번가에 있는 어떤 건물에 있는 AS 센터로 접수를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일부러 그까지 외곽에서 시내 막히는 도로 통과해서 일부러 시간 내어서 뜯어서 싣고 그까지 가야 됩니다. 가서 접수를 딱 하면 뭐라 하냐니까 일주일 정도 소요되니까 전화해보고 오라. 아니면 우리가 전화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또 가가지고 출발을 간다. 나중에 다 고치면 다시 가죠. 이게 사례 1. B라는 사람은 런던 외곽에서 한국 전자제품 S를 샀다. 그런데 TV가 안 나온다. 고장이 났다. 그래서 한국 회사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TV가 안 나오는데요 하니까 한국 회사의 답변. 손도 대지 말고 그대로 두라. 2시간 이내로 기사를 보내겠다. 누가 왔느냐? 한국에서 보는 퀵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딱 오더만은 공구 박스를 딱 꺼내더만은 거기서 바로 TV를 분해체하더만은 거기서 퓨즈 하나를 딱 꺼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요게 얼마 듭니다. ASB 요거고 이렇게 하면 딱 해가지고 TV 딱 나오게 만들었다. 참 빠르죠? 네? 여기에 누가 반해버렸느냐? 유럽 사람들이. 한국 제품은 일본 제품에 대해서 크게 뒤떨어진 것도 아니고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도 크게 높은 건 아닌데 뭐에 감동을 받아버렸단 말입니까? AS에 감동받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남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한국이 어느 정도 빨리빨리냐? 왜 우리나라가 세계 초고속 정보통신 보급률 1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핸드폰을 A사에서 B사로 바꾸는데요. 이렇게 쉬운 거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B사에서 C사를 바꾸는데도 이렇게 또 쉬운 데가 없어요. 뭘 주냐? 공짜폰을 서로서로 줍니다. 그 다음에요. KT라는 회사에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딱 가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누가 와서 있지 않습니까? 저가 더 빠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돈도 30만 원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초고속망을 더 빠른 걸 주면서 30만 원 주는 나라 있으면 나와봐라세요. 전 세계에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좋다 그러면 B로 갑니다. B로 가니까 돈 받고 더 빠른 거 쓰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B를 접속해가 클릭 해보니까 뭐가 잘 안 넘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더 빠른 데 없는가 물어보니까 C사에서 이야기가 우리가 더 빠릅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오면 20몇만 원 줍니다 그럽니다. 여 30몇만 원 받았겠다. 여 위약금까지도 해결해 주겠다. 그럼 또 갑니다. 여 가서 클릭하면 또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어디로 가냐? 또 다시 A사로 가게 되면 A사로 갔는데 지난번에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옮겨가면 또 돈 줍니다. 또 더 빠른 거 줍니다. 다시 말했어요. 우리나라 정보통신 회사들은요. 안 빠르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존립 조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이런 빨리빨리 증서 때문에 초고속 인터넷망은요. 우리나라는 클릭해보고 바로 안 뜨면요. 바로 해제해버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바로 해제해보고 다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MS사에서 직접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번에 윈도우 7 나오면서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윈도우 7 다른 나라에는 절대 뿌리지 마라. 베타판. 어디에부터 뿌리라? 한국부터 뿌리라. 왜? 한국 베타판 테스팅하는 시험 평가단에게만 통과하면 전 세계 통과 다 된 거다. 왜? 지금까지 MS 프로그램에서 가장 오류 보고가 많이 들어온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 사람들은요. 프로그램 딱 띄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모래시계 뜨기 전에 왜 안 뜨나 하면 한 번 더 눌러버립니다. 모래시계가 뜨기도 전에 왜 안 뜨냐고 한 번 더 눌러버리고 이것도 또 안 뜨면 또 더블 클릭 더 해버립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안에서 꼬여버립니다. 명령을 계속 받으니까. 그래놓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 같으면 그냥 닫고 다시 리부팅이 다시 가는데요. 우리는 바로 뭐 해버리냐? 바로 오류 보고 바로 해버립니다. 이거 오류다 이래 버려요. MS 기술진들이 가장 긴장하는 게 한국 유저들을 가장 긴장한대요. 지금. 그래서 요번에 윈도우 7을 만들어 놔놓고 최초로 전자제품 회사하고 협약했던 게 삼성전자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파트너로. 그 다음에 방송사도 한국에 있는 KBS, MBC하고 먼저 계약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만 테스트만 통과되면 전 세계 통과 다 된다는 말이에요. 모래시계 뜨기 전에 더블 클릭, 트리플 클릭 해가지고 자체 프로그램 꼬이게 만드는 나라는 어느 나라밖에 없다? 한국 사람. 왜? 이렇게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빨리빨리 정서가 어디까지 가는 줄 압니까? 네트워크에도 들어갑니다. 아까 방금 친구 때문에 오셨다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쯤 돼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친구야, 내가 이제 좀 알 것 같은데, 내가 있잖아, 요즘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시간만 딱 내고 이것만 제대로만 봤다 그러면 이거는 남보다 적어도 몇 배 이상은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을 보여주면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이걸 잘 몰라서 그렇지 똑바로만 봤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할 자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나라 땅에서는 그래 안 하면 못 살아남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모들은 뭐합니까? 아, 맞고 들어오면 있지 않습니까? 뭐랍니까? 엄마가 책임질 테니까 한 대 맞으면 세 대 네 대 때리고 들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한테 맞고 사는 걸 이걸 못 보고 있습니다. 못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정서가 빨리빨리 정서가요, 우리한테는 깊숙이 녹아있는데 이게 어디에 녹아있느냐? 바로 이런 시스템 사업에도 녹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파급력이요, 엄청납니다. 이 정문화와 이 빨리빨리 문화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는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문화 중에서는 5차 산업의 새로운 견인으로 나가는 정보통신에도 이렇고 빨리빨리와 정문화가 핵심에 들어가 있고 지금 모든 어떤 산업에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 이것은 모든 어떤 유통에서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월마트가 까르푸가 우리나라에서 망하고 나갔던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빨리빨리였습니다. 월마트의 매뉴얼은 뭐냐? 미국에서 매뉴얼은 5일 단위로 교체하는 겁니다. 물건이 없으면요 5일 뒤에 리필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지금 여기 물건 없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고객들은 이럽니다. 월마트에 무슨 지점에 와서 물건이 없다 그러면 이거 언제 옵니까? 물어보고 언제 온다 그러면 그때 다시 와서 삽니다. 우리나라는요 오늘 내가 이거 사야 되는데 왔는데 없다 이러면 어디로 가봅니까? 다른 데 또 여기도 없으면 또 이리 갑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하여튼 간에 무조건 갑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전 세계에서 신선도 매장에 가장 신선한 것이 전시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마트들이에요. 빨리빨리 때문에 그렇게 무소불위 월마트가 한국 딱 하나만 점령 못했습니다. 지금 딱 한국 하나, 까르푸가 한국 하나에서 또 망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목이 뭐냐? 한국은 연구 대상이다. 부제가 뭐냐? 월마트 창사 이래로 월마트가 망할 수도 있다는 이유 한 가지를 배우고 나가다라는 부제를 달아서 아주 겸손하게 보고서를 만들어 놨고 겸손하게 떠났습니다. 겸손하게 떠났는데요.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였느냐? 월마트는 인공위성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위성을. 그걸 가지고 전 세계에서 매장에서 일어나는 포스 시스템 딱딱 소리 나면요 삑삑 소리 나더랍니까? 월마트 중앙 본사 주 전산기 그래프로 딱 그려집니다.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유제품이나 신선도를 유지해야 될 그런 코너에 가서 사람의 온도가 손의 온도가 36.5도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유제품을 눈으로만 봐야 되는데 손으로 일일이 다 뒤지다가 저 안에까지 손 집어내가 끄집어내가 날짜 다 보고 비교해보고 그중에서 제일 그 최근 거를 손에 딱 넣고 탁 놔고 가는 나라가 어디밖에 없더라.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돼 보니까 이게 적응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지금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니터를 다 봐도 그런 나라 아무 데도 없는데 우리나라는 가자마자 의뢰껏 누구든지 아주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손을 깊숙이 집어다가 다 뒤져보고 다 보고 날 날짜 다 보고 난 뒤에 재은 거 딱 놔놓고 그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점장을 불러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서 빨리빨리 교체해줘야지 한국에서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했더니 월마트가 우리 마트가 어떤 마트인데 저런 작은 한국 때문에 매뉴얼을 바꾸란 말이냐 본사 시스템을 바꾸란 말이냐 못 바꾼다 하다가 어찌 됐습니까? 망하고 나갔습니다. 못 바꾼다 하다가 바꾼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어디냐? 세븐일레븐입니다. 세븐일레븐이 바꾸어서 살아남았습니다. 세븐일레븐이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미국에서는 편의점 컨비니언스 스토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침 9시에 문 열고 오후 6시, 7시 때 문 닫아버립니다. 이런 일반 가게들이. 그런데 미국의 유통업체가 뭐라고 하냐 아침 7시에 문 열고 저녁 11시에 문 닫는 세븐일레븐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세븐일레븐을 우리나라에서 롯데그룹에서 그것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롯데유통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롯데유통에서 가져와가지고 아침 7시에 문 열고 저녁 11시에 문 닫아 보니까 사람들이 에헤헤 가게는 좀 깔끔하지만 우리나라는 약국도 아침 7시에 열고 저녁 11시에 문 닫는다. 반찬 가게도 7시에 열고 11시에 문 닫는다 말이에요. 저게 무슨 새로운 방법이냐. 그것 때문에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바꿨냐. 1일 3교대 아르바이트 방식에 의한
24시 운영에 대한 BM 특허는 미국이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로얄티 주고 뭘 바꿨냐? 자기들 매뉴얼을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의 이 정문화와 이 빨리빨리 정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적인 거 맞습니까? 이거는 국가 경쟁력입니다. 앞으로 이거요, 느림의 미학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요 다음에 찾고요. 일단 산업을 찾을 때는 빨리빨리로 가야 돼요. 스피드 경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조직도 스피디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피드가 관건입니다. 앞으로 이 정문화와 이 빨리빨리 정서 때문에 이러한 문화적인 경쟁력을 가진다고 이야기했고, 6차 산업. 6차 산업이 뭐냐니까 환경과 바이오입니다. 앞으로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들의 경쟁력은 있지 않습니까? 공산품 이런 것이 아닙니다. 친환경 제품과 바이오, 안티에이징, 노화 방지, 생명공학,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들이 선진국들의 제품들입니다.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일 때 우리는 어릴 때 원기소 먹고 자란 세대 맞습니까? 우리는 애들, 우리 동창들 중에서 있지 않습니까? 학교 체육 시간에 픽픽 쓰러지는 애들이 있었어요. 양호실 가는 애들은 영양실조로 쓰러졌습니다. 요즘은 소화당뇨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영양과잉 맞습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떻게 건강하게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가장 중요한 문화산업보다 IT산업보다 더 위에 있는 산업이 뭐냐? 환경산업과 바로 안티에이징과 이와 같은 바이오산업이다 이 말이에요. 이 바이오산업을 취급하는 어떤 주력 이런 상품을 가지는 쪽이 전 세계 경제 주도권을 앞으로 잡아나간다면, 쌀 농사는 여기서 짓고 1차 산업에서 짓고 유통은 2차 3차까지 하지만 이러한 안티에이징과 같은 이러한 생명공학과 노화방지 산업은 앞으로 선진국이 주체가 돼가 선진국만이 가져갈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에 의한 문화 속에서 로얄티를 획득할 수 있는 아주 고부와 가치, 최고의 고부와 가치가 바로 아바타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부가가치가 안티에이징 산업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다. 자, 다시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종합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이제 기말고사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2만 불을 넘어서 8만 $1,000의 고부가가치를 누리는 세계 제2위의 경제력을 가지는 지름길. 첫째, 1, 2, 3차 산업을 고도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어디를 공략해야 되느냐? 4차, 5차, 6차에 고차원 다음 사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해야 될 산업이 바로 유통에서의 시스템을 통한 로얄티를 확보하는 것은 네트워크 마케팅 맞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야말로 시스템에 의한 로얄티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에 의한 로얄티를 확보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만 있습니까? 전 세계에 지금 있는 거 맞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왜 한국 땅에서 그렇게 주목받고 있느냐? 골드만삭스가 왜 여러분들을 주목했느냐? 한국 사회는 독특한 문화가 있다 했죠. 이 시스템과 로얄티가 뭐라 결합이 되어버리느냐? 정문화와 결합이 되어버리고 빨리빨리 문화와 결합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결합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컨텐츠에 의한 경쟁력이라고 봤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기초에서 이것을 하나의 여러분들 일과 연관시켜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 맞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문화를 형성하면서 지금 시스템 문화를 복제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 맞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산업은 4차 산업, 5차 산업, 6차 산업과 바로 맞닿아 있는 산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산업들을 누가 할 수 있을 것인가? 대기업이 하면 되지. 그런데 중요한 하나의 시대적인 트렌드가 있습니다. 대량 생산을 투자해서 생산 라인을 가지는 그러한 제조업 중심일 때는 대기업이 주도가 되는 건 맞습니다. 또 대량 유통을 통한 여러 가지 유통을 하는 그런 것은 대기업이 유통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마트라든지 백화점 같은. 그렇지만 1929년 제1차 세계대 경제공황 이후로 우리 인류 사회는요, 어디로 가느냐? 덩치 큰 제조 라인을 많이 가지고 덩치 큰 유통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대기업 쪽으로 모든 경제의 주도권이 흘러갔던 대기업이 주체가 되었던 경제 주도권이 있었습니다. 이 대기업이 주체가 된 경제 주도권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메가 트렌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메가 트렌드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대기업입니다. 메가 트렌드 주체는 대기업이에요. 이 대기업이 주체가 되었던 이 메가 트렌드가 몇 년간 누리느냐? 약
80년간 누립니다. 1차 세계대 경제공황 이후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 덩치 큰 기업들이 작은 기업을 인수합병, 헐값에 인수합병 하다 보니까 덩치를 이따만하게 키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덩치 큰 쪽이 작은 것을 인수합병하면서 대기업이라는 이 브랜드를 달고 많은 어떤 이익을 보면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산업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터져버렸느냐? 2006년 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미국발 또 미국발입니다. 미국발 세계대 경제공황을 2007년 거치면서 2008년 2009년 거치고 지금 오면 과정에 2010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여기에서 80년간 누렸던 이 메가 트렌드의 대침몰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108년씩 되었던 포드 자동차나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미국 자동차 산업, 2차 산업의 견인이었던 그런 큰 회사들이 상상을 불허하는 회사들이 지금 문을 닫고 주인이 바뀌고 파산 신고 내고 한 거 맞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금융의 보험업계의 메가 트렌드라고 이야기하는 AIG, 그 AIG가 파산 신고 낸 거 맞습니까?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러한 대기업 주도형의 일들이 무너지고 있는 현장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이나 이런 신입사원을 공격적으로 많이 뽑고 있습니까? 지금 줄이고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인원을 줄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는 것은 재화자원도 없는데 인적자원밖에 없는데 인적자원을 더 충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미래가 암담하다는 거 맞습니까? 대기업이 10년이 암담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이게 암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기업 시대는 점점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메가 트렌드의 몰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가 트렌드 몰락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시대가 지금까지 언제까지 누렸느냐? 1929년부터 약 2009년까지 약 80년간 이 체제가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 경제 질서는 지금 재편되고 있습니다. 2013년, 2015년, 2018년을 거치면서 어떻게 나오느냐? 새로운 경제 질서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 본격적으로 두각을 늘어내기 시작하느냐? 새로운 트렌드가 만들어지는데 이 새로운 트렌드가 누구냐? 바로 소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트렌드를 마이크로 트렌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번에 냈던 책 제목이 뭐라고요? 마이크로 트렌드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이 이야기가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한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든지 그 안에 CD까지 들어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 트렌드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 질서는 한번 커다란 재편을 가져올 것이다. 이 마이크로 트렌드의 주체가 되는 것은 소비자인데 어떤 소비자냐? 메가 트렌드 시대에 보다 저렴하게 편리하게 DC하는 세일해 주는 데를 쫓아다니는 소비자가 아니라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 즉 이런 소비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도적으로 소비 유통에 참여하는 소비자를 프로 소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프로라는 뜻은 프로페셔널 의미도 있지만 프로듀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화점 유통을 통하지 않고 내로부터 중심이 되어서 스크랩을 짜서 만들어진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러한 소비를 하는 사람을 프로듀스 컨슈머라 그럽니다. 이 프로듀스 컨슈머를 엘빈 토플러는 뭐라고 표현했냐? 프로듀스의 프로를 따고 컨슈머의 슈머를 따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프로슈머라는 단어를 최초로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수한 세계적인 제품들을 쓰는 방식이 뭡니까? 백화점 가서 샀습니까? 대기업 가서 샀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짜지가 있는 자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유통 조직을 짜가지고 그 조직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것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구축할수록 계속 로얄티를 받아가는 거 맞습니까? 이것이 어떤 문화를 형성하면서 나가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누가 있느냐? 슈머는 아마슈머와 프로슈머가 있습니다. 아마슈머는 누구냐니까 메가 트렌드 시대에 보다 저렴하게 세일해 준다면 줄 서는 소비자, 그 사람들이 아마 소비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스스로가 보급망을 다 짜버립니다. 유통망을 다 짜서 이런 것들, 유통망이 결합된 형태가 거물처럼 결합되어 있다 해서 네트워크, 거기서 유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케팅, 그래서 결합 형태가 네트워크처럼 짜져 있던 네트워크이고 여기서 유통이 이루어진다 해서 마케팅,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다단계 판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현행법에서는 뭐로 되어 있느냐? 모든 회사든 네트워크를 짜든 다단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무조건 네트워크 회사가 되고 싶어도 무조건 현행법에서는 뭐를 등록해야 되느냐? 다단계를 등록해놓고 네트워크를 하도록 하는 게 우리나라 현행법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느냐? 2013년을 거치면서 2015년을 거치면서 이런 것들은 다 분화되고 여러분들을 위한 법들이 단행법이 다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단행법이 없지만 여러분들을 위한 단행법은 따로 다 만들어지도록 지금 절차를 밟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의 형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비가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은 프로 소비자, 즉 프로슈머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기업이 주체가 되는 트렌드가 아니라 이 프로슈머가 주체가 되는 것은 대기업에 비해서 미세하다 해서 마이크로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마이크로들의 결합체 맞습니까? 마이크로들의 결합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엘빈 토플러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여러분들의 등장이야말로 미래의 충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1970년대 거의 져서 퓨처 쇼크에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타나면 대기업들이 어느 날 충격받기 시작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980년대에 뭘 적었느냐? 여러분들이 한 명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크랩을 짜고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웨이브라고 표현했습니다. 웨이브. 즉 뭐냐? 쇼크 덩어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쓰나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쓰나미가 지금까지 듣다 보다 못했던 쓰나미다 해서 제3의 쓰나미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the third wave, 즉 제3의 물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1980년대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 활약상을 여기서 이야기했어요. 혹시나 시간 됐으면 제3의 물결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3의 물결 안에 여러분 이야기가 바로 31페이지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메가트렌드 시대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잘 안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990년대 무슨 책을 찍느냐? 앞으로 부의 권력이 이런 대기업에서 어디로 넘어가느냐? 여러분처럼 프로슈머들에게 부의 권력이 넘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안티에이징 산업의 권력은 여러분 쪽으로 넘어오지 대기업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워 시프트, 즉 권력 이동이라는 책을 1990년대에 적습니다. 여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왜 제가 자꾸 책 이야기를 하느냐? 저요, 여러분들에게 책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 꼭 여기에 제가 책 내놓고 책 팔라고 그런 같이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책 앞에 표지에 보면요. 아름다운 동행 7285라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나눔의 미학을 실천하는 사람들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저는 아름다운 동행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식하는 사람들, 그리고 장애인들, 그리고 소녀소녀 가장들에게 제 사제를 틀어서 또 제가 지금 출판하고 강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한쪽으로 모아서 지금 이 시간에도 결식하는 사람들에게 무료급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부자 되실 거기 때문에 앞으로 부자 당연히 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선도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널리 보고하시고 여러분들이 널리 보고하시면서 이런 책들도 여러분들이 사가시면 그 책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무료급식에 여러분들의 후원자가 같이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제 책을 팔기 위해서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에 대신 여기에서 저는 제 양심껏 뭘 적어놨느냐? 여러분들을 위한 자료들을 여기다가 적어놨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책에서 자료들을 적어놨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로 프로 소비자의 시대가 오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다단계와 피라미드와 네트워크에 대한 구별점이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아직 세분화 안 돼 있다 했죠. 요게 세분화 초기 단계가 방문 판매된 거는 법률 제2조 5호와 9호에서 구별해 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활동을 방문 판매된 거는 법률 제2조 9호에서 그것을 사업 권유 구례라는 이름으로 풀어 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보면 2조 5호에 뭐가 나오냐? 다단계 판매를 부부를 해 놓고 여러분들하고 다단계 판매하고 차이점을 이 법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은 뭐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한국 사회 최고의 기회라는 책에 그 상세하게 법 조문까지 책에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CD까지 실어놨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은 한국 사회 최고의 기회를 보시면 법적인 부분이 나와 있고, 시대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마이크로 트렌드를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책을 보실 때마다 뿌듯하게 생각하셔도 되는 게,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무료급식에 같이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선한 부자 맞습니까? 착한 부자 맞습니까?
우리 사회는 더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선도 정보를 드리고 여러분들은 사회적 후원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들을 우리끼리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같이 공유하고 나눠 나갈 때 우리 사회는 더 밝아질 것 같습니다. 이 시장 규모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이라는 호수에는 지금 오리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은 종자가 잘 만들어지고 개량되고 아주 좋은 어떤 제품력을 가지고 또 공인되어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알을 낳아서 지금 부화시켜서 이제 지금 병아리로서 자라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이 병아리로 자라고 있는 백조 병아리 옆에 누가 있느냐 하니까 오리 병아리들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리수가 몇 마리냐? 마이크로 트렌드에 나와 있습니다만 2,464마리입니다. 자기들이 처음 다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백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오리들을 잘 분석해 보면요, 누구 눈에 보이냐? 저희들 눈에 보입니다. 약 2,400마리는요 조류독감 걸린 오리입니다. 곧 폐사할 오리고 그 오리 가까이 하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한 60마리는 진짜 오리 맞습니다. 토실토실한 살찐 오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리가 아니라 아까 어디 아래서 부화됐다 했습니까? 백조 아래서 부화됐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직판 유통 시장 중에서 다단계 시장 가는 것은 약 2조에서 5조까지 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시장 규모는 얼마나 가느냐? 2조에서 제가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얼마 가느냐? 약 100조의 시장으로 갑니다. 100조 시장. 2조에서 100조로 갑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엄청 큰 시장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기획경제부 홈페이지 가보면 FTA 위원회가 있습니다. FTA 위원회 가보면 한미 FTA 보고서 11개 기관에서 만들어낸 보고서 안에 여러분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효과냐? 소비자 효과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소비하면서 유통하면서 여기서 가져가는 로얄티 효과가 한미 FTA 하나만 가지고 20조라고 분석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보다 더 큰 시장이 한EU FTA 시장입니다. 그보다 더 큰 시장이 지금 열렸지 않습니까? 한인도 시장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중동, 한아시아, 한중국, 한일 엄청난 시장들이 열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장들이 열리면 한미 FTA 하나만 해도 20조인데 여러분 효과가 20조인데 앞으로 이 시장들이 개방이 되면 여러분 시장은 크리티컬하게 잡더라도 100조 시장이 넘어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5조 시장에는 누가 가느냐? 제가 연구하다가 혼자서 많이 웃었습니다. 5조 시장에는 조류독감 걸린 오리가 아니라 일반 오리가 5조 시장으로 갑니다. 오리가 몇 조 시장 간다고요? 5조 시장 갑니다. 그런데 100조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누가 갑니까? 오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100조 시장 못 갑니다. 누가 가야 돼요? 100조 아래서 부화된 이 100조가 100조 시장 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경과됐으니까. 대한민국이라는 호수에는요, 크다란 호수에는 2,464마리 오리떼로 추정되는 병아리들이 논일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누가 있느냐? 100조의 아래서 부화된 100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 눈에는 처음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리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일반 사람들이 뭐라 하냐? 조류독감 걸린 오리들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2010년을 지나고 2013년이 지나면서 15년이 지나는 과정에 이 대한민국 호수에는요, 조류독감 걸린 오리들은 폐사하는 기준이 나와가 다 폐사됩니다. 그 사이에 또 오리 분별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오리 분별할 수 있는 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니까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오해받고 있던 오리떼들 사이에 뭐가 있었네? 100조가 있었네. 오리보다 몸집이 수십 배 커지면서 대한민국 여기가 너무 좁다고 생각해가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부터 이제는 FTA 한 나라들로 막 여러분 라인이 막 날아 들어간다. 그러면 로얄티는 어디로 들어온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 맞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시스템에 의한 로얄티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 여러분들 라인들 중에서 한국 스폰서를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왜? 한국 스폰서 안에는 정문화가 흐르고 한국 스폰서 안에는 빨리빨리 문화가 흐르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빨리빨리 일어나더라. 그러면 이왕이면 시스템을 따라갈 바에는 한국 스폰서 받는 라인을 따라가겠다는 정서가 확산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기를 타고 세계적인 제품들이 같이 유통이 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로얄티는요, 이것이야말로 제조업이 아니라 유통업이 아니라 새로운 4차 산업, 5차 산업, 6차 산업이 결합된 새로운 산업이 여러분들이 주익이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대한민국이 2만 달러에서 8만 천 달러로 급성장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야말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견인 산업이고, 여러분들이야말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될, 우리 아버지 세대가 공업사회를 물려줬다면, 산업사회를 물려줬다면, 우리 세대에서는 진정한 네트워크 사회를 만들어서 전 세계 제품이 한국형 라인에 의해서 유통이 되는 그날이 온다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에서 8만 천 달러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일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선도 정보를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고 대한민국 신규 백만장자 35% 이상이 앉아 계신 여러분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하면서 열심히 저는 법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직에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대한민국 부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의 무단 복제는 법으로 금합니다.